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한결의 박정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아이고 세종 지금 출입이시잖아요. 원래는 언더스탠딩의 세종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그건 우리끼리 비밀리 하는 거고. 네. 오늘만 특별히 제가 좀 특별 관심을 가지고 삐딱한 시선으로 1년 가까이 좀 취재를 해왔던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에 이제 잠정 결론이 나서 한 가지 정정을 하자면 아까 이제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금감원이 조사에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라는 걸 적발을 한 에디슨 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맞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혐의가 있다. 맞습니다. 보도자료 발표도 했고 그래서 검찰에 넘긴 거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네. 혐의가 맞네요. 보통은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있더라도 금감원을 관리하고 그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검찰을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남부지검으로 넘어가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밟았는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일부 이 혐의에 대한 경중을 조금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패스트트랙을 보낸다는 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발한 그런 사안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천천히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하면 나중에 수사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하자라고 보낸 것. 그렇기 때문에 혐의의 그 색이 조금 더 짙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감원은 좀 더 확신한다, 보통 사건보다.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에디슨 모터스는 주가 조작. 쌍용 자동차, 지금은 이제 KG그룹이 인수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이전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던 촉망받았던 기업이었죠. 네. 인수할 뻔도 했죠. 네. 여론에 꽤 많이 다뤄졌었죠.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해 주세요. 다소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다소 이 이슈가 좀 복잡해지는 이유는 에디슨 모터스와 에디슨 모터스 그 대표의 지인들이라고 하는 투자 조합들이 쌍용차도 아니고 에디슨 모터스도 아니고 어떤 코스닥 상장사 하나를 인수했고 그리고 그 상장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다소 좀 복잡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하면 에디슨 모터스가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하면 에디슨 모터스의 자회사나 에디슨 모터스가 직접 아니면 에디슨 모터스의 모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소 특이한 인수 구조를 띄었던 것이 이번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KG ETS의 자회사로 KG 모빌리티를 만들고 그 모빌리티를 통해서 쌍용차를 인수했죠.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자기들과 무관한 그런 어떤 코스닥 상장사 하나를 갑자기 뚝 인수했고 이걸 통해서 인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상장사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데 우선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쌍용차도 상장사인데 왜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상장사를 먼저 인수하지? 다른 상장사를? 거기서부터 마음에 안 드셨군요. 그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물론 당연히 상장사를 가지고 있으면 상장사는 주식을 직접 발행해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일반 주주들한테. 그런 면에서는 일견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좀 뜯어봤을 때 다소 이것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 처음에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일단 조금 뭐.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상장사 하나를 또 인수해서 그 상장사로 돈을 좀
달라고 투자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맞습니다. 뭐 시비를 발행하든 증자를 그렇죠. 하든 그 돈으로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했다. 네. 에디슨 모터스도 비상장 회사고. 맞습니다. 쌍용차가 상장 회사이긴 한데 그건 인수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네. 인수하기 전에는 돈을 조달할 방법이 네. 어떤 작은 만만한 코스닥 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네. 이걸 키운 다음에 네. 키워서 네. 큰 돈을 달라고 하고 그 그럴 돈으로 수도 있죠. 쌍용차 인수한다.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죠. 네. 좀 숫자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던 건 2020년 말이었고 예. 그 이듬해 초에 강영권 대표가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TVN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그 방송에 나와서 네. 본인 이름을 한번 좀 알리고 저 사람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가다라는 이미지를 좀 남긴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상장사를 그러니까 쌍용차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상장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시점에 어떤 자금 현황들을 보면 당시에 쌍용차는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최소 인수 자금으로 필요했던 돈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쌍용차를 인수하려면 네,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버스를 만드는 경남 함양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네. 우리나라의 그 버스 시장 점유율은 사실 현대 기아가 버스도 만들거든요. 그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인 한 4위 업체. 그러니까 존재감이 이렇게 크지 않은 회사고 연매출 한 800억 원에 순이익 낸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무제표에 써 있는 현금성 자산. 네. 그 재무제표에 써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50억이었어요. 네. 10배가 250. 넘는 돈을 최소 10배가 넘는 돈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 회사 그냥 경영권만 인수하는데 물론 쌍용차 그 이후에 전기차 사업을 하려면 추가 투자가 들어가야 할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 자금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영권만 인수하는데도 인수하는데도 3천억이 드는데 네, 한 갖고 있던 10배가. 돈은 250억 정도 네. 일단 현금성 자산이 있었던 네. 걸로. 근데 갑자기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서 나 이거 10배를 불려보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의 이름은 이제 에디슨 EV 네. 이 회사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쪽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세미시스코라는 회사였고 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한 이후에는 에디슨 앞에 그걸 따고 EV는 이제 전기차라는 예. 의미에서 에디슨 전기차라는 의미에서 에디슨 원래 EV로 바꾸고 뭐 하는 회사였습니까? 그 회사는? 원래는 이 회사가 반도체나 네.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어떤 장비들 점검하는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제조해서 파는 세미시스코. 맞습니다.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회사도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혹시 예. 자료화면 혹시 보여줄 수 예. 있습니까? 예, 이게 그 세미시스코 지금 이제 에디슨 EV로 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에디슨 EV라고 앞으로 저는 이제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가 맞습니다. 바로 저 에디슨 EV라는 거죠. 맞습니다. 옛 세미시스코. 네, 옛 세미시스코.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일단 이게 18년부터 20년 사이에 2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거의 상당 규모 줄고 그 다음 적자는 이렇게 계속 커지는 네.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면 그 상장 폐지 심사 후보가 되는 그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는데 예. 이 회사는 지금 3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났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뭔가 활로를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회사를 지난해 이 회사를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한다고 한 이후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제가 이 건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에디슨 EV의 주가 당시에는 이제 사명 변경 전이었기 때문에 세미시스코인데 그리고 이 회사에 지금 에디슨 EV의 주식을 아직 가지고 계신 투자자가 한 10만 명 되기 때문에 주가를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수정 주가라고 네. 주식 수를 막 늘리고 줄이면 주가도 그만큼 이렇게 좀 나누고 곱해야 되는 걸 반영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그런 금액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그걸로 좀 변환을 해 놓은 건데 예. 보시면 5월 31일에 지난해 5월 31일에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에디슨 EV에 투자를 한다는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 7월 1일에 최종적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는데 예. 주가가 그 사이에
이만큼 6배가 올랐네요. 5배 정도 예. 가량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7월 1일 대비 5월 31일인데요. 뭐 요걸로 보면 이제 6배 가까이 뭐 고점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더 올랐고요, 이거보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주주가 그러니까 네. 최대 주주가 에디슨으로 바뀐다는 네. 공시가 나오고 실제로 바뀌는 데까지만 해서 5배가 올랐다. 그 당시에 이제 명목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네. 어땠었냐면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해서 네.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전기차 회사들이 상장만 했다 하면 주가가 굉장히 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테마주의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비교적 좀 알고 있었던 제 네. 입장에선 이 주가가 오르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3가지 정도 있었어요. 예. 첫째로는 일단 자료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회사의 본업 실적 자체가 그다지 좋을 만한 이유가 없는 회사였다는 점. 예.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게 물론 굉장히 뭐 그 회사의 전망이 그 신사업의 전망이 밝다면 발만 담궜다 하면 대박이 나는 사업이라면 주가가 오르는 게 이상하진 않죠. 그리고 예. 주식시장의 주가가 꼭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로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밈주식 같은 것도 있는 거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쌍용차는 다소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게 제가 그 당시 쌍용차가 그 M&A 시장에 나왔을 때 M&A 자문을 하는 증권사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다소 좀 많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쌍용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자기들이 가서 회계법인이랑 실사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회사에 필요한 자산은 성장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전기차의 설비가 필요한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설비는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설비이고 그마저도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 기계자산의 설비는 가치가 우리가 판단했을 땐 제로라고 판단한다. 그냥 가져가야 된다. 이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를 그런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인수한 사람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불한 돈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매몰 비용이 되거나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어느 쪽이 좀 합리적인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다음으로 요 그림을 보시면 이 에디슨 EV가 당시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도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신사업을 당시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세미시스코가 맞습니다. 요 소형 전기차를 팔고 있었어요. 세미시스코가? 네네. 일부 매출 비중이 높진 않았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기 전에 네. 예. 이 진출한 지 이제 몇 년 되던 상황이었는데 요 차예요. 귀엽네. 이 차인데 그러네요. EV 제타 뭐 이런 이름으로 당시에 이제 홈쇼핑에서도 팔았던 세미시스코의 전기 자동차라는 회사인데 차인데 이 차는 사실은 이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순수 설계하고 제조한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는 전부 다 그리고 부품은 중국계 원래 있는 디자인이 똑같은 모델이 중국에는 이런 시티카 같은 도심에서 타는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전기차가 좀 꽤 인기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거를 그대로 따서 그리고 홍강민이처럼 좀 유명한 홍강민이 그래도 GM이라는 회사가 좀 든든하게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완성도를 갖춘 그런 어떤 전기차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건 또 아닌 이름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 이런 전기차를 들여와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품을 싹 들여와서 그러니까 거의 차를 그대로 들여와서 배터리를 붙여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안전 검사 정도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건데 이 차의 사업성이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하게 됐던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이거랑 비슷한 차를 그 당시에 타봤어요. 네. 전기차, 미니 전기차. 미니 전기차. 네. 어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담당 기자, 지금은 뭐 세종시에서 기재를 하지만 자동차 담당 기자에서 시승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충격을 약간 받았습니다. 왜요? 경운기 같아요? 경운기 너무 안 좋아서? 그 비슷한 전기차를 타봤더니 네. 이런 류의 차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 정가는 한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보조금을 받아서
1000만 원대 중반에서 뭐 한 1000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판매하는데 네. 그 정도 가격이면 모닝이나 스파크 정도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스파크를 타봤던 입장에서 내가 그 돈을 주고 스파크를 살래 이 차를 살래라고 얘기한다면 이 차를 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차를 타본 건 아니고 네, 이 차는 아니지만 유사한 차를 유사한 저렴이 전기차를 타봤더니 그리고 어떤데요? 좀 얘기를 해줘요. 얘기. 타보고 말을 안 해줘. 그래. 우린 그게 궁금해요. 우선은 저희 집이 예전에 아주 가지고 있던 이제 부모님이 사셨던 차죠. 그게 이제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는데 옛날 프라이드, 차. 네, 프라이드도 요거랑 이제 똑같죠. 앞에 문짝은 2개만 달리고 양쪽에 그런 차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문짝 2개 달린 건 포르쉐도 문짝 2개 달렸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압식으로 우리가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아니면 네. 모터가 달려 있어서 조금만 돌려도 바퀴가 많이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주차할 때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핸들 수동 핸들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네. 말 많이 하죠. 그런 수동 핸들을 달고 있었고 동시에 서스펜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이 차체의 승차감이나 거기 이제 스프링이 달려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맞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방지턱을 넘으면 차가 약간 겁나고 너무 덜컹거려요? 네. 그리고 이게 핸들 돌리는데 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프라이드 얘기예요? 아니면 저런 저 차의 전기차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차의 얘기인데 이런 전기차. 차의 얘기인데 예. 이런 중국에서 수입한 이런 작은 차들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는 이 차들을 이제 파니까 이 차들을 이제 시승을 해보고 유튜버들이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이 아, 진짜 너무너무 좋다라는 홍보하는 영상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 당시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리고 코너를 돌고 뭐 그럴 때 불안하고 아니 그래도 뭐 사실은 저렴이 차니까 네. 좋은 그럼요. 차랑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좋은 차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타보진 네,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모닝과 스파크에 견져서 봤을 때 어. 그리고 이런 소형 전기차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기차들은 그리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아, 네. 같습니다만 갑자기 들어봅시다.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좀 아, 길게 재밌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일반 지금 이제 홈쇼핑에서 물론 여기 팔고 있는 제 자료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일반 네. 소비자들이 사라고 판매하는 자동차라기보다는 지금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아시죠? 우체국이 배달할 때 이 회사에서 만든 이런 류의 초소형 전기차를 써요.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정부에서 구매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품성은 다소 낮으나 가격은 좀 죄송합니다. 싸고 네.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정부가 사실상의 그런 정책 자금을 지원해서 기술력을 육성하고 우리도 중국 같은 그런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반에서 구매하는 수요가 거의 알았어요. 대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네네. 당시 충격이 컸나 봐. 아, 굉장히 네. 이 부분에서는 다소 혼란스럽게 얘기했으나 그 문재인 정부가 육성한 차다. 그 뭐 어느 정부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많이 정부에서 주로 구매를 하는 관수요인 자동차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회사를 인수하는 그 과정 자체가 호재가 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5배가 뛰는 게 일단 이상하고 이상하다. 네. 그 다음으로 이 회사가 인수를 하는 구조가 좀 특이했어요. 이 에디슨 EV를.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그리 의심받을 상황까지는 아닌데 내가 보기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통은 한 회사가 네. 어떤 회사를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할 때 2가지 방식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그냥 다 사거나 네. 아니면 이번에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할 때 법정관리 기업할 때 주로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그러니까 기존 주주의 주식은 감자하고 뭐한 10대 1 정도로 감자해서 지분을 줄이고 신주를 발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뉴머니를 넣어서 향후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3자 배정 인수 유상증자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에디슨 모터스는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2가지를 섞었어요. 뭘 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섞었냐면 이 에디슨 모터스 쪽에 이제 대표 회사인 에디슨 모터스의 모회사인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 강영권 씨가 오타가 났네요. 강영권 씨가 방송사 PD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지상파에서 일하시다가 밖으로 나오고 외주 방송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돈을 벌었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이제 바꾼 거. 근데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샌시스코 에디슨 EV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신주를 샀고 세미시스코 지분을 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시스코가 발행하는 신주를 16.7%를 샀고 그러면 기존 세미시스코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뭐 대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기존 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 기존 최대 주주 당시의 공시를 보면 뭐 좀 이름을 알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조합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지분을 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사가줘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 강영권 대표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면 기존 최대 주주의 지분을 내가 사간다는 건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간다는 건 나한텐 버리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회사에 앞으로 신규 투자금을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단 경영권만 나한테 그냥 뚝 떨어진다면 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사는 게 돈을 넣는 게 좋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으나 다소 이해가 안 됐던 것 이 조합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 조합을 그 당시에는 이제 한 5개, 6개 정도로 나눠서 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사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닥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 과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조합이 좀 부실 상장사 싸게 시장에 나온 그런 상장사의 최대 주주로 지분을 사서 들어간 다음에 신사업을 한다고 막 이것저것 띄워요. 보도자료도 내고 뭐도 하고 그러면 주가가 조금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몇 달 지나서 지분을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투자 조합은 최대 주주가 됐으면 보유 지분을 1년 동안 팔지 마십시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조합들이 인수를 하고 공시를 한 내용을 봤더니 이제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1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근데 보호예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라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공시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영권 대표한테 그 강영권 대표가 그 당시만 해도 본인이 이제 홍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기자들 전화를 잘 받았는데 전화를 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투자 조합은 뭐냐? 유퀴즈에 나온 다음이었습니까? 나온 다음이죠. 나오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건 뭐냐?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이 투자 조합의 입장에선 돈이 1년 동안 묶일 거면 이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경영권 행사도 못하고 지분 쪼개서 샀잖아요. 최대 주주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땐 투자 조합들 내가 생각할 땐 이들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을 것 같다. 주가가 좀 뜨면 팔고 나가는 거. 팔고 나가는 거. 보호해주도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지분도 좀 쪼갠 것 같고 최대 주주가 아니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냥 대표님 생각할 때는 꽉 먹고 알 먹고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투자 조합이 왜 들어온 거 같냐? 왜 이렇게 쪼개서 들어왔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맥락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들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물어봤어요. 강영권 대표한테 공손하게 물었죠. 전화로. 근데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아서 뭔가를 공동 구매할 때 그게 투자 조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투자 조합은 여러 사람이 모인 거니까 여러 명으로 쪼개서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 조합이 조합도 여러 개가 들어왔어요? 조합도 여러 개였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행위를 할 때 자본시장에서 조합을 여러 개로 쪼갰다면 의도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가 궁금했던 것이었고 당시에 이제 강영권 대표의 그거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게 더 저한테는 이상하게 들렸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그거 다 내 지인들이고 그리고 그러면 지인들이면 조합이 하나여도 되잖아요. 6개로 쪼개야 되는 이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팔고 나갈 것 같다 라고 물어보니 한 얘기가 아니 다 지인들이라서 주식 안 팔기로 약속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했다 라고 대답했다. 근데 그게 더 이상한 이유는 뭐였냐면 약속을 할 정도면 조합이 하나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체가 하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들의 집단은. 근데 쪼갰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최대 주주를 안 하고 보호예수를 안 걸기 위해서 투자 조합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했는데 강영권 대표랑 통화를 해보니 다 내 지인들이고 사실상 다 안 팔기로 약속했다. 그 뭐 다 내 지인들이라고 이렇게 막 콕콕콕 한 명 찍어서 얘기해 준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인들이고
지인들이 투자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안 팔기로 약속한 거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전망 진짜 밝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더 잘 나갈 거라 이 사람들이 팔 일도 없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의구심이 생긴 거였죠. 그렇게 같이 6개 투자 조합이 모여서 약속을 할 정도면 하나지 그게 왜 6개야?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냥 보호 예수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자꾸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실갱이를 했어요. 이분하고. 왜냐면 그분은 계속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걸 팔 수도 있으니까 이 에디슨 EV에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주가는 5배 오르고 잘 나가고 있으나 혹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털고 나가면 대주주의 매도는 악재잖아요,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투자할 때 꼭 알아두시고 염두에 두십시오라고 투자자 보호의 입장에 생각해서 뭐 좀 기사를 썼었는데 계속 연락이 왔어요. 그럴 리가 없고 왜 누구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강 대표한테 직접 계속 그런 식으로 억측하지 마라. 네, 억측하고 네가 얘기한 게 터무니없는 얘기고 뭐 그런 식의 반박 뭐 얘기 카톡도 오고 뭐 쉴 새 없이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세게 들어오고 막 그래서 저도 이걸 잠깐 좀 잊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회사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 뭐였냐면 여기서도 한번 출연했었던 그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소위 그 KCGI와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사 아시아경제라는 회사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나름 뭐 여의도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두 사모펀드가 강영권 대표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사진을 막 찍고 그게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고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뒤였는데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금 조달의 그런 어떤 우려를 우리가 좀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대외적으로 보여줬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기사를 쓰다가 약간 머쓱해지는 게 대략 재무제표를 봐서 뭐 인수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돈은 얼마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인수 구조가 왜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한진칼이랑 경영권 분쟁을 했을 정도로 네임밸류가 있는 그리고 트랙 레코드가 그 과거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낸 적이 있는 그런 이름 있는 사모펀드를 데려오니까 아 이거 내가 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계속 사정을 보지는 않고 결국은 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의 매각 우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본계약까지 체결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많은 뭐 종합지나 언론에서 아, 이게 진짜 설마 했는데 새우가 고래를 진짜 삼키네 라는 보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 이제 제가 작년 말쯤에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 회사 공시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뭐 이런 작은 코스닥 상장사는 보통 이런 지분 공시나 뭐 투자 공시가 나오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공시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게 자잘자잘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뭐 하겠는데 좀 품도 좀 많이 들고 들이는 품에 비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좀 적을 것 같고 일하는 성과도 좀 적을 것 같고 보람도 적고 많이 안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계기가 있어서 제가 공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아니 이 투자 조합들이 주식을 다 팔았다고 공시를 했더라고요. 안 판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통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대량 지분 보유 상황 보고라는 그런 보고를 하잖아요. 5%룰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이 조합들이 원래는 다 지분율이 5% 이상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지분율이 5% 밑으로 내려가서 대주주 지분 공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이제 언제였냐면 지난해 6월에서 8월인데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시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투자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 6월에서 8월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였냐면 6월에서 8월 보면 주가가 이제 막 전기차 테마가 뜨면서 5배 올라가는 수준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작정하는 세력이었다면 저 파란 동그라미 안에서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로만 보면 투자 조합들의 지분이 5% 밑으로 내려간 것은 요 파란색 원이나
그때 그들이 5% 밑으로 지분이 내려간 건 뭐냐면 우리 조합에 들어와 있는 조합원들이 탈퇴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조합원들한테 지분을 나눠주고 우리 조합의 지분은 내려갔다. 그렇게 공시래요? 네, 그렇게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5% 미만으로 내려갔고 맞습니다. 나는 공시 의무가 없으니 이제는 사라질게요. 네. 너를 찾지 마세요. 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조합들이 조합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조합원들한테 나눠준 건 이 시점인데 근데 정확히 그걸 받은 조합원들이 주식을 언제 팔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뭐 대체로 막 이런 고점에서 판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고 예.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도 이걸 기사 쓰셨어요? 좀 이상하다. 팔았다? 5% 밑으로 다 내려갔더라. 쓰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놓친 게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시들을 한번 자세히 제가 되게 자잘자잘하다고 그랬잖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거든요. 뭐 눈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한번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시 이제 막 엑셀 넣고 뭐 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좀 죄송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리고 이건 굳이 이걸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제 손으로 다시 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 그렸던 구조도인데 딱 보기에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딱 보기에도 너무 복잡하고요. 저거 박정원 기자 글씨예요? 글씨도 너무 초등학생 글씨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재밌어.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네, 그림 보면서 봅시다. 네. 근데 이게 글씨를 못 쓴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요거를 그리면서 그 예전에는 그냥 투자조합들은 다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 엑시트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고 나갔다는 얘기고 요거 말고 요건 지우고 요거랑 요거를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두 가지. 이 아래쪽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 사건. 뭡니까? 이건 뭐냐면 에디슨 모터스가 이 세미시스코 에디슨 EV를 인수할 때 이 사람들은 인수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을까라는 거에 공시에 있습니다. 근데 세미시스코를 인수할 때? 네. 인수 자금으로 이들이 사용했던 돈이 그 당시에 140억 원 정도였는데 투자 조합이요? 아니요. 그 에디슨 모터스가. 네, 왜냐면 이 에디슨 모터스는 투자 조합 덕분에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다 사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좀 적게 들인 기존 거였잖아요. 대주주 주식은 투자 조합이 사갔고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넣는 돈은 맞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넣고 그게 140억. 그럼 에디슨 모터스가 한 250억 있었다면서요, 회사에. 그 돈에서 뺀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140억 원의 그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은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이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뭐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기서 갔던 투자 조합들이 에디슨 모터스에 돈을 대여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에디슨 모터스가 이 에디스 EV를 사는 거예요. 어때요? 다시. 그러니까 이 투자 조합으로부터 나온 돈을 통해서 빌려서 그러니까 140억 원을 가지고 이 세미시스코 에디슨 EV의 경영권을 이 에디슨 모터스 쪽이 인수했는데 그게 순수 자기 자본이 아니었다는 거죠. 투자조합한테 빌린 돈으로 세미시스코에 인수했다. 초기에 들어간 돈도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었고 두 번째 들어와서 대주주 지분 떠간 분들도 자기 친구들이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친구들도 괜히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돈을 괜히 빌려주니까 친구죠. 그런 좋은 친구도 저도 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어서 이건 투자조합이 사실상 주체가 아니었나? 왜냐면 인수자금을 대줬는데 물론 이제 그 인수자금에 큰 돈을 대준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에디슨 모터스가 정말 주체가 맞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게 투자 조합을 활용한 강영권 대표의 작품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강영권 대표를 활용한 투자 조합의 작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저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기 들어온 자금들이 되게 뭐 한계 기업한테 들어온 자금도 있고 이상한 자금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세미시스코라는 회사에 주식에 실제 투자한 상장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상장사들도 대부분은 관리 종목이거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리고 이쪽에 있는 포인트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쪽에 진짜.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두 단계가 되는 거예요. 투자 조합의 입장에선 일단은 들어가서 기존 최대주주의 주식을 떠가고 그걸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고
투쿠션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뭘 하냐면 이 회사가 다시 쌍용차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게 총액으로 하면 이제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 예. 그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잘 아시겠지만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미리 정한 가격에 그 당시 시세에 대충 맞춰서 그것보다 주가가 올라도 그 당시 시세에 맞춰서 주식으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주가가 안 오르면 그냥 채권으로 가지고 이자 갖고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 돈 갚아 하면 되니까. 돈 갚아달라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성격을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구조인데 이 전환사채와 그러니까 CB라고 제가 표현해놓고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BW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게 다시 돌고 돌아서 이 TG투자라는 회사, 이게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인데요. 지금도 IFC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모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모네타 자산운용이라는 또 그런 어떤 이건 강남에 있는 자산운용사 이 두 군데로 모이고 다시 투자 조합에 투자했던 조합원들이 이 CB랑 BW에 또 투자해요. 잠깐만요. 다시. 그러니까 세미시스코가 CB를 발행해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전환사채는 모네타, TG라는 데서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여러 차례 돌고 돌아서 얘네들한테 다시 가요.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모네타는 사실상 이게 지금 아직 있는 운용사라 조심스럽긴 한데 이 운용사도 이 인수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 여기 CB, BW 400억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운용사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보통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들을 하냐면 이 운용사는 이 자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잠깐 받았다가 넘겨준 편의에 의해서 잠깐 파킹을 했다가 이관을 하는. 왜냐면 이 운용사가 그 당시에 이 CBBW를 인수한 다음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아까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CBBW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자본시장의 주요 매체들에서 올해 수익률 1위인 운용사로 갑자기 설립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막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CB와 BW를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 이전했어요. 전부. 샀다가 다른 운용사로. 그게 어디로 갔어요? 다른 운용사로?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운용사처럼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 운용사로 왜 넘어갔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 있죠. 그러면 동시에 이 운용사들이 정말 이걸 투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뭐 의심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금감원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런 조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측 또는 의심하기로는 처음에 세미시스코 1차는 여기 이제 그 투자조합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다시 저 모네타나 TG투자라는 그런 자산운용사에 넣고 그 돈의 꼬리표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걸 시드를 통해서 그래서 CB까지 다시 샀다. 그렇다고 추측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투자조합에 돈이 들어왔다는 건 강영문 대표가 한 얘기예요. 인터뷰에서. 투자조합의 돈이 이번에 CB와 BW에 들어왔다고 얘기한 건. 근데 사실은 이런 CB와 BW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막 CB와 BW를 너무 많이 막 부실기업이 발행하면 문제 있는 회사야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물론 그렇죠. 유상증자가 왜냐면 아니 이 회사의 비전이 얼마나 밝길래 CB랑 BW를 발행만 했다 하면 다 청약을 해서 사람들이 인수를 한다고 하는 거지 무려 800억이나 쌍용차 인수해서 전기차 사업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예요. 뭐 그럴 수도 그러면 이런 투자조의 입장에선 이런 주식을 만약에 샀다면 본인들한테는 정말 양수 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 바꿔서 팔고 그리고 아니면 정 뭐가 안 좋아서 이 회사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회사가 뭐 부실기업이 된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파산한다, 청산한다라고 해도 그 자산 팔아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그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나 뭐 자산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쿠션이 더 들어가는데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에디슨 모터스도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이 에디슨 EV의 전환사채를 사가요.
100억 원 정도. 잠깐만.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건 셀프 투자가 되는데 왜냐면 내가 에디슨 EV에 경영 자금을 넣고 싶으면 증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분율도 늘리고 회사의 운영 자금도 넣고 직접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뭐 결과는 같겠지만 왜냐면 CB를 사면 그 CB 자금도 회사에는 들어가니까. 근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CB랑 BW를 인수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요. 저건 진짜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에디슨 EV가 자회사임에도 현재 자기가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CB 발행을 별도로 저 펀드에 넣어서 샀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렇게 했으면 투자 조합도 저 펀드에 넣어서 똑같잖아요. 아까 이제 모네타 등등등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똑같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겠네요. 보통 저런 경우는 언제 저렇게 넣냐면 뭐 모네타든 어디든 그쪽에서 돈을 모아서 이번에 그 세미시스코 에디슨 EV에다 넣어라 CB나 BW로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도 야, 우리가 뭘 믿고 넣어? 정확합니다. 그럼 내 돈도 100억 박을게. 그럼 네 돈이 400억 같이 500 들어가자. 나도 리스크 건다.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려고 들어가는 경우. 의도를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순위가 있잖아요. 채권에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는데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내가 후순위 투자자로 받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니네 무조건 선순위로 해주고 그렇지. 나는 돈 나중에 받을게. 그래도 나는 돈은 늘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 과정이 진행됐다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부분은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구조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쌍용차랑 본계약을 체결을 했으나 올해 1월에 이제 올해 3월에 계약금만 내고 그 인수자금에 잔금을 못 냈어요. 한 3천억 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10%만 내고 한 2,700억 정도를 납입을 못 했는데 납입을 못 하면서 결국은 그 본계약이 파기가 되고 하면서 이제 드러났던 얘기가 좀 약간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이 에디슨 모터스의 가장 큰 맹점이자 결점이라고 사람들이 원래 생각했던 자금력 그걸 보강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모펀드들이 알고 보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모펀드였죠? KCGI의 경우에는 KCGI의 경우에는 작년 8월에 강영권 대표랑 그 KCGI의 대표가 사진 찍고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MOU만 체결하고 컨소시엄엔 안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컨소시엄? 그러니까 그 쌍용차 매각 본입 차례 참여할 때 인수 주체로 들어갈 때는 계약금 치를 때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컨소시엄에서 우리는 이미 빠진 상태였었다. 그 사이에 의견이 바뀌었나 보군요. 그럼 KCGI는. 근데 이제 그 바뀐 계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그런데 일반 소액 주주들의 입장에선 그 두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자금을 받쳐준다고 하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었는데 빠졌대요. 그래서 빠진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해서 얘네도 잘해보려고 하는 애들인데 뭐 괜히 부정적인 뭐 뉴스 같은 거 나오게 하고 할 필요 있었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다고. 중간에 자기는 마음 바꿔서 빠지려고 했는데 왜 빠졌을 때 KCGI가 빠진다고 말을 안 하냐? 왜 속았잖냐? 근데 뭐 빠지는 거 굳이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고 굳이 뭐 그래도 한때 MOU까지 같이 체결했던 사이였는데 그걸 뭐 나중에 내가 빠졌다고 뭐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컨소시엄에 내가 뭐 해를 끼칠 이유는 없지 않겠냐라는 게 나는 빠지지만 고춧가루까지 뿌리면서 빠지는 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동시에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도 빠졌는데 명목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계속 이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얘기해준 얘기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유는 달랐어요, 이들이. 그럼 처음부터 이분들이. 쇼였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뭔가 다른 낌새를 채고 여기는 빠진 겁니까? 쇼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엔 LOC라고 투자 확약서 300개를 써줬어요. 30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뭐 LOC가 대단한 구속력이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실제 돈을 투자하려고 했었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FI로 참여해서 향후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청사진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계속.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할 수 있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니까 실제 의지가 있었으나, 그리고 KCGI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요. 네. 투자금을 조달하려고. 아, 실제로? 의지가 있었어요. 처음 MOU 하고 네, 나서는. 네, 네. 그리고 약간은 뒷얘기입니다만 지금 이제 쌍용차에서 잘 팔리고 있는 토레스 SUV 대박 났잖아요. 네. 토레스가 출시되기 전에 내부에서 쌍용차에서 디자인이 끝나고 만들어질 때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같이 봤어요. 이 사모펀드들하고 그 에디슨 모터스하고 가서 토레스 이 회사를 모델을 네네 요렇게 출시할 건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 좀 더 넓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 강영권 대표가 쌍용차의 무슨 모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걸 쌍용차가 안 받아들여 준다고 해서 뭐 서로 갈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만큼 인수가 뭐 완전 전부 가짜였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었다. 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토레스의 지금 현재 디자인에 그때 제시했던 의견들이 반영됐을 수도 있겠죠. 네, 디자인을 좀 바꿨을 테니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유는 비전 때문도 아니고 뭐 이게 어렵기 때문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위장해서 그냥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에디슨 모터스 주변에 자금을 끌어온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우리 말고도 그러니까 3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뭐 키스톤이 그 투자한다고 했던 건 3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에디슨 예. 모터스 가지고 250억이 예. 너무 적잖아요. 예. 많이 끌고 와야 되는데 특히 그 T모 회사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네. 그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만나서 만나보면. 만나보면 네, 네. 그러니까 그 TG 자산운용 네. TG 자산은요? TG 투자, TG 자산운용. 거기가 아까 전에 CB를 인수했던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에디슨 솔루션즈가 지분을 투자하고 네. 투자 조합이 거기를 통해서 맞습니다. CB를 샀던 네, 그 비히클 네. 거기 네. 거기죠. 네. 거기가 뭐 좀 자기들 보기에 뭐가 약간 이상하더라라고 얘기하더라. 네, 여기 이제 그 하시는 분은 전 금융인이시거든요. 실제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었던 분인데 만나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뭘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만들기로 하고 에디슨 EV 인수한 이후에 회사를 또 샀어요. 코스닥 상장사를. 누가요? 에디슨 EV,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모터스가 네. 똑같은 일을 했다. UNI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예. 또 샀는데 거기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막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 좀 정통 그런 뭐 막 이상한 걸 하진 않는 그리고 뭐 기업 가치를 높여서 보통은 나중에 엑시트를 해서 뭐 이익을 낸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돈 있는 FI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런 네. 식으로 돈을 벌어서 들어온다는 계획인가 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좀 뭐 시세 조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돈을 그냥 번다는 표현이 이제 네, 저는 네. 그걸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무섭다. 같이 계속 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살짝 에디슨 모터스 쪽에 해도 그렇게 썩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빠졌다라고 중간에 해요. 빠졌다. 네. 아, 돈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는 하겠는데 네. 상장사 하나를 인수하고 그 네. 회사 주가가 뜨면 네. CB나 뭐 주식을 샀다가 팔고 CB나 네. BW로 또 들어오고 네네.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네. 이 돈 벌어서 쌍용차 인수할 거라고 하는 거를 네. 좀 불안하게 봤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금 운용 주체들이 돈을 다 뺐고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다 철회했고 예. 동시에 회사가 그동안 본업은 제쳐놓고 그 아까 그 소형 전기차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물론 잘 안 되지만 매출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뭐 검사 장비 뭐 이런 건 제쳐놓고 강영권 대표가 실제로 이 회사의 대표로 이사로 취임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자금 조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 회사가 당연히 좋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쌍용차 인수 무산되고 그 이후에 이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는데 일단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났고 지난해까지 적자가 나서 그래서 일단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된 거와 더불어서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는 너무 이상하다. 존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의견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상장 폐지 심사를 받게 되고 네. 지금까지 아직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지면서 금감원이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먹튀 논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도가 됐기 시작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감원도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선 피해가 났는데 그리고 이상한 너무 이상한 구석들이 많으니까 조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감원에 한번 그러면 조사한 결론은 무엇이었는가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뭐 정황들 뭐 이런 걸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분만 쉬었다 갈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잠깐 1분만 쉬었다가 네. 이거 일이 커지는데 1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